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오집스의 어태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떻게 봐도 한국인인데 대표님은 미국 부동산,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네. 했죠. 예. 지난 시간에 오셔서 저희한테 미국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취등록세, 뭐 양도세 어떻게 매기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오를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집 안 파는 사람들은 보유세라도 무겁게 매겨야 된다. 우리나라 보유세 너무 낮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사례를 주로 이제 들어요. 미국은 보유세는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하나로서 통합된 건 아니고요. 주마다 전부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제도가 됩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주마다 낮은 곳은 0.249%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높은 곳은 2.49%까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평균이 1.05%. 예. 그래서 하나의 미국이지만 주마다 이제 보유세 기준이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그 것 같습니다. 보유세는 다 주정부가 가져가나 봐요. 연방 정부에 내는 건 없고. 네네. 0.249부터 2.40은 되게 레인지가 넓은데 높은 데는 어디고 낮은 데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낮은 세금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세금이 낮다라 그러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으로 가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는 지역들이 많고요.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텍사스라든가 이제 뉴저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보유세가 좀 높은 편입니다. 또 어떤 분들 설명하시기에는 다만 보유세가 현재 가격의 2%네 이게 아니라 본인이 구매한 가격의 그 퍼센트다. 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로 옆집인데 이 친구는 작년에 비싼 상태에서 샀고 10억 불 주고 샀고 나는 뭐 집 산 지 30년 돼서 그때는 뭐 1억도 안 했어. 뭐 그럴 때 산 사람은 보유세가 다르다고. 네.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국은 공시지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매매가보다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거기에 이제 세율이 이제 정해지는데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한 시점에 따라서 구매 가격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매매가가 이제 기준이 되게 됩니다. 너 얼마 주고 샀는지 네가 낸 돈의 몇 퍼센트가 보유세다. 네. 그 보유세는 매년 똑같겠네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제 포션이 워낙 크니까 캡이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100만 불에 대해서 부동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시세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0%, 그 다음 년도 뭐 20%, 그 다음에는 뭐 30% 계속 시세는 올라가지만 네. 재산세는 첫 해 아까 매입했을 때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평균이 이제 캘리포니아 1.05%. 네. 그러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맥스가 이제 2%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상승률이 재산세는. 그러니까 산 가격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이듬해 가격이 올랐으면 또 내요? 또 그 상승분을 더 내요? 시세는 계속 올라가겠죠. 네. 10% 20%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보유세는 처음에 100만 불에 대해서 이제 1.05%를 냈다라고 하면은 네. 그 1.05%에서 올라가는 게 2%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 보유를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시세하고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차이가 이제 더 시세 벌어지게 되는 올라가는 거죠. 그 가파른 기울기보다 재산세 올라가는 기울기가 낮죠. 낮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산 사람은 재산세를 조금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옛날에 산 가격 그대로 계속 그대로 내는 건 아니고. 네네. 그게 몇 퍼센트라고요? 2%. 연 2%. 네네. 알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안 낸다고 했나요? 네, 없습니다. 취등록세는 없다. 네. 우리나라는 취등록세를 미국 치면 한 2, 3년치 보유세를 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선진국일수록 보유세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후진국일수록 거래세에서 바로바로 이제 세금을 이제 추징을 하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선진국이면서 후진국, 그러니까 거래세도 높으면서 이제 예. 보유세도 계속 높아지고 또 거기다 이제 종부세까지 있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보유세 자체는 높지만 전체적인 세금은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집은 사고 팔 때 사는 사람도 싸게 사면 내 보유세가 적으니까 좋고
파는 사람도 싸게 팔면 내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좋고 혹시 다운 계약서를 그럼 다들 쓰거나 그러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계약은 저는 못 봤고요. 네, 그냥 그거는 이제 시세에 준해서 왜냐하면은 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비싸게 샀다고 해야 거기에 몇 %가 대출 네네 나오니까. 또 론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때문에 이제 뭐 가격을 다운을 해가지고 하는 사례들은 네, 못 봤습니다. 미국은 시세를 어떻게 산출해요?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주변에 팔린 가격 팔린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위치 혹은 이제 층, 향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주변에 팔린 시세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부동산 경매 이야기를 좀 해보죠. 미국도 집 담보로 돈 빌렸다가 못 갚으면 당연히 경매로 넘어갈 텐데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을 거고. 맞습니다. 그럼 경매로 넘어간 물건들이 쭉 있으면 이제 자 오늘은 이거부터 이거까지 경매합니다. 사실 분 손 드세요 해서 비싸게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나라 경매하고 미국 경매의 차이점은? 네, 한국하고 미국의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화면을 잠시 보여드릴까요? 네, 아마 이 제목만 보시면은 혹하실 거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베버리 힐스 지역인데 네. 350만 불이 170만 불. 애 낙찰됐어요? 시작가. 시작. 네, 똑같이 시세 164만 불이 네, 64만 불의 시작.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미국 부동산 경매라고 이제 호응을 받으실 텐데 물론 이제 장단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출연을 하면서 오늘의 목표를 잡고 왔어요. 네. 오늘의 목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언더스탠딩이 주식, 채권, 뭐 경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혹시 미국 부동산 쪽은 관심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과 미국 부동산의 이제 차이점, 또 경매의 차이점 보시면서 아까 이제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통찰력, 네, 그게 이제 본인의 또 재테크에 좀 도움이 되고자 그렇겠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한국은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고 미국은 지금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뭐 부동산 가격이 한국은 내려가고 미국은 올라간다 이건 아니고요. 자, 왼쪽에 한국 보시면은 지금 예를 제가 들은 게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예요. 그래서 한국은 기준이 레미안 퍼스티지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네. 네. 37억인데 유찰이 됐다라고 하면은 20%가 디스카운트가 돼서 지금 29억 6천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입찰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감정가에서 시작을 해서 유찰이 되면은 이제 20에서 30%가 디스카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20에서 30%가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네. 미국은 제가 네. 화살표를 위로 올라가게 그려놨죠. 예. 그러면은 한국은 감정가가 기준이라 그랬는데 미국은 대출 원금이 기준인 거예요. 제가 대출이 30만 불이 있었습니다. 예. 미국은 대부분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그래서 원금이 조금씩 매달 상한이 되는데 네네. 예.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30만 불이에요. 네. 근데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이자를 못 냈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포클로저 신청을 해서 이제 경매로 이제 넘기게 네.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은행에서 계산을 합니다. 내가 못 받았던 원금하고 이자 부분 그리고 옥션이 진행될 동안 못 받을 원금하고 이자가 예를 들어서 15,000불이다.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은 이제 클로징, 한국에서도 이제 법무사비도 들어갈 거고 미국도 이제 그 기타 비용들 네. 클로징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10,000불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은 경매 시작가가 32만 5천 불이에요. 이거는 돈을 빌려준 은행은 본인은 이 돈만 받으면 손해를 안 봐. 그렇죠. 이게 비싸게 낙찰받아야 집주인한테 더 가지 나한테 더 오는 거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입찰 시작가가 제가 써놓듯이 시세와 상관없이 32만 5천 불. 그럼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베벌리 힐에 170만 불부터라고 하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대출 금액이 얼마구나. 약 한 160만 불에서 한 이 165만 정도 됐겠구나. 불 정도 되겠구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매 시작가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 빚졌다가 못 갚았는지만 알 수 그게 있고 대략적으로 나오죠. 그 집이 얼마짜리고 감정가 얼마인지는 그 정보에는 없군요. 네, 그 정보는 네. 없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이 화면 지금 또 보이시나요? 한국에 혹시 최근에 법원이나 지원에 이제 경매하는 거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최근은 아니고 최근은? 뭐 한 1, 네. 2년 전에는 가본 적 있어요. 사람이 어떠셨나요? 많으셨나요? 적으셨나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 아직도 이제 법원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은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갔을 때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 미국 경매장 맞습니다. 사진이에요? 근데 왼쪽을 보여드리면은 뭐 하는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코트 앞에서 저렇게 밖에서 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예. 경매를 밖에서요? 밖에서 할 때도 있고 이제 오른쪽처럼 이렇게 호텔 같은 데서 안에서 이제 할 때도 있고요. 네. 경매 진행하는 분이 그럼 밖으로 나와서 오늘은 날씨 좋으니까 야외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물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장소는 이제 먼저 이제 정해 줍니다. 이제 네네. 어디에서 할지. 그래서 옥션하는 장소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곳이 있는데 다양하다. 지역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할 때도 있고 내부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을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가격을 얼마에 썼는지 모르죠. 왜냐면은 입찰 보증서에 제가 이제 딱 가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얼마에 나왔는데 시세 대비 높여서 써야 되잖아요. 내가 제일 높은 가격 써야 낙찰되니까. 그렇죠. 근데 딱 가서 느낌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내가 경매를 낙찰을 받고자 하는 물건에 다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제 막 가격을 그렇죠. 올리기도 하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미국은 아트 옥션처럼 미술품 경매처럼 지금 아까 앉은 자리에서 서로 자 오늘의 물건 경매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자 32만 5천 불 시작합니다 하면은 이제 옆에서 자 33만 5천 불 34만 5천 불 네, 그렇게 만 불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장단점이 또 확연하게 나오죠. 네. 아까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누가 가격을 어떤 가격을 썼는지 모르기 모르죠. 때문에 네. 무조건 높은 가격을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쓸 때. 쓸 때 그렇지.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금액을. 예. 근데 미국은 계속해서 하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대비 밑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2번, 3번 유찰이 됐다라고 하면 좋은 매물들이 남아 있을까요? 안 좋은 매물들이 남아 있을까요? 좋은 매물은 유찰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다 앞에서 높은 가격에 이미 갖고 갔겠죠. 팔려갔고 예. 그리고 남는 거는 이제 뭐 고급진 표현을 쓰다 그러면 이제 특수 물건들만 이제 남아 있겠죠. 어려운 복잡한 거. 네, 권리 분석이 이제 어려운 것들이 남아 있을 텐데 음. 미국은 시세와 상관없이 원금을 기준으로 밑에부터 위로 하니까 시작되는 물건들 전체가 다 좋은 물건들도 다 많을 있겠네. 확률이 그렇죠. 높은 거죠. 그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유찰이라는 건 자 32만 5천 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 때 그때가 유찰이네요. 유찰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만약에 은행에서 그렇게 그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서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프로세스는 이제 오너가 그때까지는 이제 집 주인이었잖아요. 네네. 은행에서 경매만 신청한 거였고 네. 유찰이 되게 되면은 낙찰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오너가 이제 은행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주관으로 다시 이제 매매를 경매 시장이 아닌 프로세스가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되는. 32만 5천 불에 낙찰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더 됐으면 그 돈 당신 주려고 했는데 이 돈에도 사갈 사람 없으니 당신은 그냥 나가고 이 집을 은행한테 넘겨. 소유주만 바뀌고 그리고 은행이 이제 또 한 번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팔든 경매로 하든 어떻게 네, 하든. 그거를 이제 시세에 대비해서 좀 낮게 해서 금매로 팔던. 네,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또 지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파는 프로세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매는 금융회사들이 빌려준 돈 최대한 챙겨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관심사로 만들어진 제도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려준 돈보다 조금 더 얹어서 이때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싼 거 같으니까 부름처럼 몰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대출금만 회수하면 되고 한국은 어찌 보면 돈 빌렸다가 못 갚게 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좀 더 비싸게 팔려라 그런 취지가 좀 들어있는 경매 방식이네요. 정확히 분석을 해주셨네요. 네, 정확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만약에 딱 이것만 보면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경매를 해야 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네. 사진 보여드렸을 때 그렇게 한산하지?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이게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뭐냐면은 네. 저는 이제
부동산으로 처음 돈을 벌어본 것이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경매였어요. 1998년도. 예. 그때는 정말 법원 지원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 경매들을 잘 몰라서. 네, 그때는 이제 몰라서. 그래서 정말 좀 수월하게 이제 시작을 한 케이스였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경매하는 곳을 가보면은 정말 그 시절에 딱 한국 시장 갔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오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학생 때 할 수 있었던 거는 레버리지, 경락자금 대출이 가능해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아까 베벌리 힐이 350만 불인데 낙찰을 300만 불에 받았다. 네. 그럼 50만 불 싸게 낙찰 받은 거죠? 받았으니까 좋은 예. 거죠. 예. 300만 불을 그 자리에서 캐시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왜요? 왜요라고 하면은 예. 은행 입장에서는 자, 이자를 못 갚아 가지고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당신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또 이 물건을 낙찰받겠다고 네. 만약에 당신이 대출을 못 받게 되면은 어떻게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요. 그래서 경매에 오시는 분들은 다 캐시어스 책, 그냥 현금 캐시로는 안 가져가고요. 계좌 이체할 준비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표처럼 캐시어스 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액을 이제 돈 현금 동원력이 있는 분들만 경매. 그렇죠. 그게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내가 낙찰 받겠습니다 해서 10%든 20%든 계약금 쳐서 주고 낙찰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잔금 칠 때까지 기간을 좀 주고 그 사이에 은행 가서 얘기해서 내가 이거 낙찰 받았으니까 이게 LTV 얼마면 해서 주면 그 은행이 빌려주는데 네.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왜 미국은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걸 안 하고 다 캐시 들고 오라고 해서 낙찰 가격을 떨어뜨려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은행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출이 아까 경락잔금 대출이 안 됐다. 그럼 다시 또 경매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귀찮아서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대출까지 해주면 우리나라처럼 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몰릴 것이고 그럼 더 비싼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는데 은행은 we don't care군요. 그렇죠. 은행은 상관이 없죠. 빌려준 돈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뭐 비싸게 낙찰되든 아니든 모른다 나는. 만약에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경락잔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미국의 경매 시장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그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경매 장소에 가보면은 한산한 부분입니다. 저기 나와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이 다들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주머니에 그냥 한 몇 억씩은 늘 들고 다니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좀 빌려주라 이런 얘기는 없나 봐요. 뭐 상상을 못 하는군요. 어떤 빌려주는 거 경락 말씀하시죠? 잔금 대출 네. 이런 거 좀 해주면 네. 저 한국에서 2% 얘기하는 대로 좀 비싸게 낙찰되고 그래야 저 집 뺏기고 나가는 사람도 좀 돈푼이나 챙겨서 나가지. 저 이거 뭐냐 이게 그런 얘기들을 안 하나 봐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감성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이성적으로는 아까 은행이 이제 본인의 돈만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슈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직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좀 접근하는 시장이 저는 미국 부동산 경매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경매장에 가서 어슬렁거리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부자들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그렇게 해서 돈 모아서 경매 낙찰 받아서 시세대로 팔면 갭이 좀 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업자들도 있겠네요. 아까 이제 경매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뭐 경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곳에서 이제 자료들을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아까 이게 베벌리 힐 딱 그 자료입니다. 지금 주소에 이제 500 스미스우드 해가지고 베벌리 힐 주소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934년도에 지어졌고 방이 6개, 베드가 4개, 베스가 4개. 그리고 이제 딱 요것만 보면은 이 스퀘어핏이 5,400 스퀘어핏은 이제 건물, 네. 랏은 이제 땅입니다. 그럼 이건 2층 구조로 돼 있겠구나. 네. 이제 요런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조닝이라고 하는 곳은 보면은 이제 한국에도 이제 1종, 2종, 3종 상업지처럼
LA 지역의 R3라고 하면 R1은 주거용 하나, R2는 주거용으로 2개, R3는 주거용 3개.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 estimate value라는 것은 시세입니다. 근데 시세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팔린 거를 봤을 때 시세가 약 한 354만 불 정도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명확히 나와 있는 거고. 예.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published bid라고 해가지고 옥션의 대략적인 시작가가 170만 불. 근데 정확한 날짜가 잡히게 되면은 밑에 이제 오프닝 비드라는 가격이 뜹니다. 네. 거의 이제 여기서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러면은 거의 170만 불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저희가 대략 예상을 할 수 있고 다음 거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이거는 이제 1997년도에 지어졌고요. 예. 방이 6개, 이제 건물보다 이제 땅이 더 크니까 단층일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렇게 저희가 유출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싱글 200평 패밀리. 정도구나. 예. 그럼 이제 시세도 저희가 이제 주변 시세로 이제 알 수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80만 불이 아니라 최근에 팔린 게 190만 불까지 가는 거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시세를 이 경매 회사에서 준 거보다 오히려 10만 불 더 우리가 나중에 팔 수 있다라고 이제 시세 조사도 저희가 별도로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퍼블리스 비드가 이제 약 10만 불. 그럼 이제 오프닝 비드도 여기서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딱 이 지역을 보니까 거래가 또 잘 되는 지역에 학군을 보니 초등학교는 10점 만점에 9점, 중학교는 10점 만점에 8점, 고등학교는 10점 만점에 10점이네요. 네, 이렇게 10점 만점에 10점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네 10점이네 해주시니 10점 만점에 10점. 저거는 누가 무슨 뭘로 기준으로? 매겨요? 미국에서 네. 이 학교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과학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대학 진학률은 어떻게 되는지, 또 카운셀러가 학생당 몇 명이 되는지 그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 스코어를 이제 매깁니다. 저게 10점 만점에 8, 90이면 높은 편이니까 너무 높은 편이죠. 정말 평균으로는 되게 5, 6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6만 하더라도 뭐 그냥 Not 어느 bad. 정도인데 어. 이게 지금 와. 8점, 9점. 그리고 가장 이제 주요하게 볼 거는 고등학교예요. 왜냐면 이제 대학을 위해서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이제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데 대학교가 지금 10점 만점에 10점이니까. 네. 그래요. 야, 미국도 학군 따라서 이 가치가 엄청 많이 달라지는군요. 미국이 한국 따라서 학군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 따라서 이제 명문 고등학교, 명문 학교라는 것은 이제 미국부터 이제 했기 때문에 미국의 학군이 좋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집값이 학군이 안 좋은 곳 대비해서 2.4배가 비싸고요. 2.4배. 2.4배. 임차 수요가 무려 30%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임차 수요가 높다라는 거는 저희도 한국에서 임차료가 30% 높다는 거예요? 임차를 하고 싶은 그 니즈 그러니까 임차료는 훨씬 높겠네요. 더 그럼? 높죠. 예. 그러다 보면 한국도 굳이 대치동, 강남, 목동 가는 이유는 다 학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미국도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2.4배나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같은 서울인데 학군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의 안 차이. 좋은 곳의 차이가 네. 그 정도 알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건 꼭 학군뿐만이 아니라 직주근접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다 영향을 줬을 텐데 학군으로만 분석한 자료에도 2.4배 임차 수요 니즈는 30%가 높다. 네, 그래서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예. 학군도 좋다 보니 이제 입찰을 들어갈 때 조금 더 높게 들어가도 되겠구나. 왜냐면 바로 팔릴 물건이구나.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학군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저게 시세로는 거의 200만 불 가까이 되는데 10몇만 불부터 시작하면 110만 불. 110만 네네. 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거의 절반. 대체로 저러면 한 어느 정도에 낙찰됩니까? 평균 70% 수준입니다. 시세의 70%. 네네. 그런데 그렇게 싸게 사도 다시 되팔기는 만만치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낙찰되죠. 되팔기 위해서 아까 진입장벽 첫 번째가 캐시로 네, 캐시가 구입을 해야 있어야 된다라는 되고. 게 네. 이제 첫 번째 진입장벽이고요. 두 번째는 낙찰을 받더라도 미국 경매 이제 위험성 한국이랑 동일하게 명도 주인을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 냈는데 네. 그럼 어딘가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그 명도 소송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나가시긴 나가셔야 되잖아요. 결국은 나가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시점이 조금씩 이제 미뤄지고 내가 하는 협조 안 해주겠다. 그렇죠. 법대로 해라. 네. 네. 거긴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명도 소송을 이제 이빅션이라는 이제 단어를 표현하는데 네. 이빅션을 담당하는 이제 변호사님이 이빅션 레터를 보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낙찰받아서 너희 어차피 나가야 돼라고 이제 이빅션 레터를 이제 보내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나가야 되지만 대부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미리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낙찰 받았어. 당신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줘야 돼. 그러니 우리가 이사 비용을 소정의 이사 비용을 줄 테니 이때까지 나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서 이제 협의를 이제 하고요. 안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거의 한 6개월 정도, 평균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을 기다려서 내보내야 되는데 네, 그 시간에 이제 한 2달 줄게 나가 그러면서 돈 주겠네요. 네. 그럼 끝까지 버텼다가 나가면 그 낙찰 받은 쪽에서 쓴 변호사 비용도 물어주고 나가야 됩니까? 아, 그 부분은 솔직히 안 받는다고 거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금액은. 왜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송이 들어가서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네. 돈을 만약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나 돈 못 받았어라고 하면 또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하세요. 그냥 이제 이 경매 말고도 임차인이 있는데 네. 임대료를 못 내고 못 내는데?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 근데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그러면은 맘 편히 생각하시고 그거 못 받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분이 그냥 나가기를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절차 밟아서 6개월 동안 변호사 비용 내면 네. 나가고 나서 변호사 비용은 내가 내야 되는 거다. 결국은 받는 게 이제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렌트비하고 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변호사 소송 진행되는 또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가 승소했다라는 기쁨 말고는 솔직히 얻는 게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안 내도 되니 빨리 나가기만 해주세요라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럼 이야기가 6개월 되니까. 정도 걸리면 네. 우리나라처럼 한 1년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통상 이제 1개월에서 2개월이 그러니까요. 렌트비가 이제 통상인 거고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오시거나 하면은 이제 그분들은 미국에서 이제 수익도 없고 그리고 이제 크레딧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임대료를 선납으로 받거나 이제 보증금을 이제 늘리기도 하는데 예.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이 미국은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고 나가면 집주인은 대략 한 6개월치 정도 월세는 그냥 손해 보는 게 항상 관행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런 세입자를 받을 수 있으니 저라면 1년치 정도 월세는 보증금으로 내세요가 그 나라 관행이 됐을 것 같은데 어째 그 관행은 안 만들어지고 계속 집주인들은 불안해서 마지막에는 항상 돈 날리고 그래요. 그런 가능성이 또 낮은 이유가 미국은 말 그대로 신용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임차인으로 집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필요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제가 얼마나 급여를 받는지, 왜냐면 급여를 받아야 그 돈으로 이제 렌트비를 낼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이제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을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전 머물었던 곳에서 네. 임대료를 못 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스몰 클레임이라 그래가지고 코트까지 가지 않고 미리 이제 중재를 이제 해주게 되는데 예. 그런 스몰 클레임을 걸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럼 크레딧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낮아지겠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크레딧 리포트를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다른 데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럼 세입자도 필사적으로 월세를 내는군요. 내는 이제 방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1개월, 2개월의 이제 보증금이지만 그 이제 크레딧 리포트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네. 근데 렌트비 못 받으시면은 그거는 정말 좀 운이 안 좋은 마음 편히 생각하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 막 끝까지 받으려고 운이 안 하면 좋은 케이스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한 시세 대비 70% 정도에 낙찰된다. 네네. 낙찰되고 난 다음에 원래 살던 분 내보내는 건 원래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쉽지는 않다. 그게 정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낙찰받은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은행에 돈을 내고 원금하고 이자를 내고 본인이 받는 돈이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여력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당연히 가시는 이제 거고. 나가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정말 낮은 금액에 낙찰해서 딱 은행에 없으면, 예, 상환만 해주고 없는 금액이다라고 하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좀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그 세입자는 자기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속 스테이할 수 보증을 있는. 해줘야죠. 네. 그분은 뭐 렌트비도 제대로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분은 이제 내보낼 수는 없죠. 저희가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래 해서 네. 이제 테넌트 임차인은 이제 내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군요. 명도 소송에 네. 대한 이슈가 있고 네.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텐데 미국 부동산 경매를 갔을 때 저희가 집 좋다. 꼭 임장을 갑니다. 네. 네. 임장을 가는데 가서 보는 이유는 경매로 넘어왔다라고 하면 집이 관리가 잘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경매로 넘어왔으면 네. 그 소유자가 대출이자를 못 낼 상황이니 관리가 안 됐겠네요. 잘 안 돼 있겠죠. 예, 그래서 집 관리- 필요한 게 이제 플리핑, 리모델링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 가서 꼭 보게 됩니다. 내부는 볼 수가 없어요. 한국도 경매를 할 때 내부는 못 보죠. 그렇죠. 외부에서 이제 주로 보는데 외부를 보더라도 이 집의 컨디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 알 수 수는 있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주변 집들이 미국 이제 오픈하우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픈하우스 때 가서 보면은 정말 그 집주인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은 대부분 거의 이제 비슷하거든요. 오픈하우스가 뭐예요? 오픈하우스는 미국에서 이제 주택을 판매할 때, 자, 우리 이렇게 주택을 판매할 거예요라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가구도 이제 들여놓고 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팅 나갈 때 멋진 옷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머리도 멋있게 하는 것처럼 집을 매도를 할 때 이쁘게 꾸며가지고 특히 주말에 자, 우리 집 와서 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한번 보시고 우리 집을 사겠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미국의 이제 오픈하우스. 가구를 집을 새로 팔 때. 넣는 건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오너가 살고 있거나 예. 아니면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은 그 집을 이제 이쁘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오너가 나와 있거나 임차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내보내고 나서 빈집 상태는 또 횡하잖아요. 예. 그러면 가구들을 이제 렌트를 합니다. 꾸미는 용의 가구. 꾸미는 용. 그걸 이제 스테이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야. 그래서 집을 이쁘게 이제 코스메틱적으로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면은 그냥 횡한 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와서도 이렇게 꾸미면은 이렇게 괜찮겠구나 집 팔기 쉽지 라고 하고 않구나. 이제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꾸며놓은 집을 사는 거랑 경매 나온 집의 컨디션을 비교하는 걸 어떻게 비교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거는 머릿속에 저희가 이미지를 그리죠. 그 스테이징을 한 것을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거는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거지만 딱 갔을 때 뭐 바닥 상태, 뭐 창 상태, 문 상태 이렇게 아주 크게 이슈는 없겠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크게 손은 안 봐요. 그러니까 외관까지 손을 보게 되면은 많이 고치면은 당연히 밸류는 더 올라가겠죠. 근데 시간도 더 많이 소요가 되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온전히 내 돈으로만 이제 경매를 했다. 그리고 내 돈으로만 이제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드머니라 그래가지고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줘요. 네. 아까 이제 경락자금 대출도 안 대출 되고 없죠. 리모델링을 하거나 플리핑을 할 때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단기간에 그걸 고치겠다라고 이제 하드머니를 쓰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일반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그냥 사금융 대출 를 받게 되면은 1년이면은 지금 한 9에서 11%까지 금리로 이렇게 단기로 이제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경매를 할 때 그런 하드머니를 안 쓰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본인의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금융 비용을 쓰면은 레버리지 효과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해지죠. 초조해져요. 빨리 팔려야 내가 이 대출 맞습니다. 갚는데.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본인의 여유 자금이 없으면 또 그렇게도 이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그런 것을 이제 피하기도 저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이제
현금 구매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명도 소송에 대한 이슈, 뭐 이 부분은 이제 한국도 동일하지만 네. 명도 소송에 대한 이슈. 세 번째는 이런 집들이 잘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플리핑을 해야 될 때 개인이 하기에는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아까 보여주신 그 건물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래. 인테리어 이것을 비용. 주요한 게 인테리어를 많이 안 할 물건들만 추리는 게 그게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자마다 네. 좀 관점이 다릅니다. 나는 내가 정말 낡은 집을 사서 많이 고쳐서 밸류를 많이 올려서 비싸게 팔 거야 그것도 라는 있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시세보다만 낮게 사서 빨리 고쳐서 짧은 기간에 치고 빠질래. 아. 바로 그냥 시세대로 그냥 되팔아서 팔게. 그래서 요거는 좀 나눠집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주로 좀 빨리 고쳐서 빨리 팔 물건들. 그러니까 지어진 지 이제 1990년 이후에 이제 지어졌다라고 하면은 크게 손볼 곳이 없어요. 그냥 뭐 LED 조명 바꾸고 페인트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전기구들 바꾸고 바닥 바꾸기만 해도 굉장히 좀 새집 같은 이제 느낌이 들거든요. 미국은 집을 팔 때 새 집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팔아야 돼요? 아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집 들어가서 좀 후진 집 사서 싹 수리해 자기 취향에 맞게 싹 수리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매로 받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좀 그냥 수리를 감안해서 보세요. 이렇게 네. 하면 감안해서 보고 사서 대충 얼마 들겠네. 아는데. 네, 그거는 안 하고 파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 매도를 할 때 네. 아무래도 안이 고쳐져 있으면은 더욱 더 쉽게 이제 매도가 되다 보니까 이 플리핑이라는 이제 전략을 쓰는 고치는 거고요. 비용만큼 싸게 팔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 네. 그거는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하시는 판단하면 거죠. 되다. 네네. 대체로는 귀신 같은 집을 팔지는 않습니까? 알아서 보세요 이렇게. 근데 반대로 그런 집만 또 사서 또 고쳐서 하시는 분들도 분도 계시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게 들어올 분이 고치면 이중 비용 안 써도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대충 싱글 패밀리 하우스 단독 주택 뭐 방 대여섯 개 보통 그렇게 있는 집 표준이면 그 집값이야 이제 학군 좋으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리모델링 비용은 어디나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듭니까 보통? 그게 이제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저가형과 고가형 뭐 이렇게 나왔어요. 크게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자재를 어떤 걸 쓰느냐, 네. 또 가전 제품들을 어떤 걸 넣느냐도 이제 당연히 네. 다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바닥도 그냥 카펫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 엔지니어 우드로 하느냐, 하드 우드로 하느냐, 타일로 하느냐, 그 다르겠죠. 자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쵸. 이상하긴 천차만별입니다. 하다.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 뭐 100만 불짜리를 낙찰 받으면 리모델링 비용으로 얼마나 쓰십니까? 저희는 이제 전략이 쇼텀 전략, 네. 짧게니까 낙찰받은 금액에서 5%에서 맥스 10% 이내로 이제 고치려고 하죠. 거의 손 안 보시는 거네요. 네네. 거의 이제 그냥 딱 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괜찮다. 왜냐면은 아무리 이쁘게 꾸며놔도 매수자분이 본인의 마음, 본인의 취향이 안 들면은 그거는 맞아요. 안 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또 이제 본인의 취향대로 고칠 것들을 이제 남겨드려야 되기 남겨두고. 때문에 아주 뭐 비싸게 럭셔리하게 고친다라는 이제 컨셉은 아니고요. 경락 자금은 뭐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 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자금은 또 경매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집을 산 상태에서 그래. 낙찰 받고 나서 네. 일주일 후에 은행 가서 네. 대출해 주시오라고 하면 그 대출을 해주냐 하는 거죠. 그 부분이 근데 그거 안 돼서 하드머니 쓰신다고 그래서 없고 이게 플리핑이라고 이제 네.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고쳐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걸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고요. 대신 제가 이제 소유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캐시 아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살 때는 내 저희가 돈 넣어야 되지만. 론이라는 이제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미 집을 산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출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네. 용어는 이제 캐시 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 캐시 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짧은 기간에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중도 상환 수수료 붙는구나. 조기 상환 수수료가 또 이제 붙게 되고 네. 조기 상환 수수료가 그 은행에서 또 감정 평가도 해야 되고 그 프로세스 기간보다 하드머니는 정말 짧은 기간에 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또 하드머니를 많이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낙찰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안에 팔리면 이번에는 좀 운이 좋게 잘 팔렸네. 3-4개월. 3-4개월. 네네네. 낙찰부터 이제 매도까지. 제일 골치 아팠던 매물은 얼마나 소유하고 계셨어요?
아 그거는 뭐 제 예보다 음. 저 이제 이 미국에서도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다 분업화가 돼 있어요. 저희는 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매물들을 좀 서치를 하고 네. 고객들을 이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매 현장에서 이제 낙찰만 받아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명도 소송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플리핑만 해주시는 분 이렇게 다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매 전문가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뭐 명도 소송 다 하고 했는데 짐은 또 그대로 놓고 가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빼지도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차인으로서 이제 임차료를 계속 꾸준히 내고 있다가 이제는 나가야 되는 그래서 뭐 거의 한 뭐 1년 정도를 기다려 줬는데 막상 또 이제 그분이 나가야 될 때 또 그런 이슈. 아, 안 네, 나가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도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고쳐야 되는 분들은 이제 인스펙션이라는 걸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처럼 뭐 대수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방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혹시나 뭐 위험이 없는지를 이제 카운이나 이제 시리에서도 나와가지고 이제 공무원분들이 인테리어 이제 하고 있는데 도중에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손 손 안 되는데 아, 얘가 좀 크게 좀 고친다 크게 싶으면 고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신고를 하고 어. 예, 노티스를 주고 나서 해야 되는데 또 공무원분들을 또 어떤 분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간이 정말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는 저희는 좀 안 가지려고 그냥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매물들만 추리고 네. 또 간단하게 고치기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미국 집은 단독주택이면 안팎을 다 수리를 해봐야 될 텐데 의외로 인테리어 비용이 싸네요. 왜냐면 아까 사진처럼 지금 다시 한번 건물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외관은 손댈 게 거의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외관까지 손을 대야 될 경매 물건이면은 입찰을 안 들어가죠, 아예. 아,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내부만 손본다. 가서 아 이거는 외부는 거의 손댈 곳이 없네. 그러면은 내부 가가지고 내부만 이제 간단하게 고치게 되는 거죠. 아, 내부도 넓고 그럴 텐데 바닥 다 바꾸고. 바닥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 있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기준을 1990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네. 90년이면 30년 된 집인데. 근데 한국과 다르게 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아. 1년 동안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큽니다. 비도 오고 눈도 그런가? 오고. 근데 미국은 대부분 목조긴 한데 음. 외형상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아까 베벌리힐 같은 경우는 1934년 했더니 막 헉 놀라셨잖아요. 네. 물론 이제 내부 리모델링도 하고 뭐 플러밍 같은 경우에 이슈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손볼 곳은 아니네라는 이제 느낌이 들 느낌이 정도예요. 들어요? 물론 이제 와. 리모델링은 중간중간에 해왔지만. 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도 딱 가서 봤을 때 크게 손볼 곳이 없네? 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내부만 보는. 그래서 꼭 임장, 현장에 가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그냥 화장하듯이 싹 바꿔버리니까 바꾸다 보면 안 바꾸면 몇 개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야, 저거 남기면 저거 이상하다 저거. 네. 요즘은 거의 뭐 국민평형도 네. 그냥 억이래요. 어, 네. 기본이 5천이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이 기본이 5천이고 뭐. 5천을 주고 국민평형을 인테리어 하면 네. 했다 그랬지? 했구나. 한기요? 이렇다는. 그러니까 한국은 솔직히 외관을 바꿀 일이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은 단독 주택의 비중보다는 네.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이제 내부만 하는데도 금액이 비싸군요. 음. 근데 이제 효과가 많이 없나요? 우리 내부 인테리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부만 하면 되니까 적은 비용으로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비용이 비싸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미국은 안팎을 다 해야 되는데 저 비용이면 되게 우리보다 되게 효율적이구나 인테리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00만 불인데 5에서 10이면 뭐 거기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드린다는 거잖아요. 네. 네. 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아무튼 네. 부럽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에 가서 우리는 돈 가지고
갈 테니까 한국에서 갈 때 뭐 론 받아서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니까 네네. 경매 물건 사서 하면 좋겠네요. 미국에 가서 좀 거주하고 싶으면 어차피 한국 집 팔아서 캐시 갖고 갈 테니까. 제가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감히 못 드리는 이유가 예. 본인이 주거할 수 있는 부동산이 그러니까 주거를 하려면 이제 당연히 이제 학군도 봐야 되고 본인이 이제 원하는 위치에 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문의 많이 하세요. 내가 주거로 할 것을 경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또 방향에 원하는 위치의 물건이 경매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그냥 층향만 바뀐다 네. 이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단독주택 그리고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자기 위치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 다 다르다. 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냥 학군 좋은 그 동네면 되는 거지 뭘 그 동향이면 어떻고 뭐 2층이면 어때요? 그냥 근데 본인이 거주를 하시는데 그거를 안 따질 수는 없죠. 그렇게 왜냐면 달라요? 오픈하우스 가서도 오픈하우스 하는 이유가 가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본인 살 집이니까 라고 해서 하는데 경매 물건을 그냥 단지 싸다고 해가지고 보기도 본인이 어려우니까. 거주할 곳을 그렇죠.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투자용으로 생각하시면은 하세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거주하신다 그러면은 경매로 사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사람 살던 집이니까 이 사람 취향이 좀 독특했구나. 하지만 뭐 그게 소나 말이 살던 데도 아닌데 네. 그렇게 잘못 고르면 나랑 안 맞아요. 그렇게? 그거는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집을 고를 때 물론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대부분 뭐 남편보다는 이제 와이프님의 네네. 의견을 많이 따르지만 또 와이프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좀 사소하지만 네. 그 키친에 어디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지 그 방향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윈도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리빙룸에 향이 한국 분들 이제 남향 또 좋아하시잖아요. 남향인지 인지. 그리고 이제 그 곳의 위치가 정말 코너인지 중간에 끼어 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옥션으로 나오기는 매칭되긴 굉장히 내 어렵죠. 마음에 쏙 드는 거. 그렇죠. 근데 그럼 매물로 나와 있는 거는 많으니까 거기서 골라본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은 미국에서도 경매하시고 한국에서도 경매하시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 뭐 방금 말씀하신 약간 제도 차이를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봤을 때 한국 경매 제도에서 좀 요건 좀 불합리하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뭐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경매를 이제 1998년도 대학교 1학년 때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술 먹기도 바쁜 시간. 불합리고 뭐고 이런 걸 몰랐어요. 네. 그냥 그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 프로세스대로 그렇지. 지켜서 해야지라고만 이제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그 부분을 못 느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국이랑 비교를 해서 굳이 불합리한 점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한국의 불합리한 것보다는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한국의 경매가 한국의 경매가 너무 제도적으로 잘 돼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제가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권리 분석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한국은 네. 경매의 시작과 끝은 항상 권리 분석이라고 저희가 네.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한국은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무슨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압류를 걸거나 유치권을 네. 행사하거나 해서 그 권리 분석을 할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까 특수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국의 경매 시장은 단순히 경매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 그리고 이때 이런 걸 주의해야 돼. 이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특수물건을 보는 시장까지 이미 한국 분들의 그 경매 시장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예. 근데 미국은 제가 이거 하나 좀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까요? 딱 봤을 때 이 대출이 1순인지 2순인지 이거 하면은 미국에서는 권리 분석의 거의 95%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뭔가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에서는 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치권. 유치권을 가지고 뭔가 행사할 수 있는 게 한국보다는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그런 본인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보시면은 자 지금 화면에서 제가 딱 보는 게 시세 오프닝 비드 가격 얼마가 되는구나. 그리고 경매 입찰일이 언제 어디서 있구나. 라고 보면서 그럼 이 오프닝 비드 가격이 1순위 대출인지 아니면 혹시나 2순위 대출인지 네. 그거 확인하는 게 메인이고요. 그리고 1순위인가 2순위가 달라요? 1순위 같은 경우는 대출이 예를 들어서 1순위로 30만 불을 받았습니다. 2순위로는 10만 불을 받았어요. 네. 이자를 지금 둘 다 못 냈는데 2순위자가 대출을 신청을 했습니다. 경매를. 그러면은 원래는 대출이 총 40만 불이어서 40만 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경매 데이터를 주는 곳에서 이 30만 불짜리를 빠뜨리고 10만 썸띵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세는 70만 불인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뭐 50만 불에 샀다라고 네. 하면은 10만 불에다가 요 앞에 있는 30만 불까지 제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권리 분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선순위냐 후순위냐 그것만 보면은 웬만한 것들은 이제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앞에 돈 받을 사람이 몇 명이든 내가 낙찰받은 금액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앞에 선순위까지 해줘야 됩니다. 네. 100만 불 시세짜리를 70만 불에 낙찰받았는데 네네. 그러면 그 원래 집주인은 빚이 50만 불일 수도 있고 80만 불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그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렇게 되죠. 10만 불이라고 생각하고 입찰 들어갔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앞에 30만 불이 있었어. 저는 20만 불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제 계산은 10만 불은 은행에 가고 10만 불은 오너한테 가겠지 했지만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던 이 금액까지 내야 된다는 내가? 거죠. 그렇죠. 낙찰 받은 사람이 1순위니까. 선순위. 그런 보호가 있네요. 네네. 우리나라는 선순위는 그런 거 없는데. 낙찰 받으면 내가 써낸 금액 내가 내면 그 니들이 알아서 나눠 가져 하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경매에서 뭔가 권리 분석을 네, 잘못하면 맞아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말 그대로 권리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가 거죠. 낙찰 받으러 갈 때 이 집주인이 돈 빌린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튼 그 돈으로 다 내줘야 내 집이 된다는 거 생각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습니다. 네. 근데 2순위자가 경매를 했다. 그럼 3순위자는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선순위자는 당연히 받아줘야 순인 되는 거잖아요. 거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굳이 1순위로 잡을 이유가 없죠. 2순위로 잡고 그건 3순위로 당연히 그럴 텐데. 네, 그래서 그 다음 순위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그 전 순위는 그렇게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낙찰 받는 사람이 그걸 챙겨서 그럼요. 해야 된다는 게 좀 생소해서. 네, 그래서 미국 경매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게 선순위냐 아니냐가 대부분 권리 분석이 끝나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권리 분석이 미국보다는 더 오히려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게 부동산적인 지능이 한국 분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더 스펙타클한 거예요. 집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네네. 벌어질 수 있냐 할 네네. 만큼 네. 그런 기구한 사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또 미국의 경매에 대해서 이런 것 좀 알아두면 재밌습니다 할 만한 게 혹시 있나요? 네. 그 아마 해외에 계시더라도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매 시장의 이제 장점들 보시고 또 한국의 장점들 보시고 같이 또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좋은 이제 시너지들이 날 테고 네. 그 이제 미국 부동산 경매도 한국에서 또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경매할 수 있는 시장을 또 누군가는 또 열어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일조했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저는 굉장히 이제 만족감을 느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제 해외의 경매 물건들을 이제 검색을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 보면은 제가 이제 출처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션닷컴이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저도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 경매를 배울 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경매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걸 안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후에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나만이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단지 그냥 투자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아, 경매 세부적인 디테일을 묻지 마. 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셨고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어. 그냥 몇 번을 했고 몇 년을 했는지의 차이인 거지 큰 차이는 없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공유를 할게.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드리고 여기에서 보신다라고 한들 그걸 가지고 뭐 나중에 경쟁자 이게 아니라 뭐 좋은 거 저희가 어차피 하는 거 재테크하고 서로 간에 이제 도울 수 있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옥션닷컴 보시면은 이제 뉴욕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그 뉴욕 지역에 대해서 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별로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뉴저지 지역이다라고 하면 뭐 뉴저지 지역들 야. 물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클릭해서 보면은 더욱더 많은 물건들이 있고 재밌겠네요. 시간 날 때 저거 하나씩 너무 재밌습니다. 열어보면.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애틀란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틀란타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경매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지역이고 오스틴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등으로 해가지고 뭐 테슬라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또 경매 시장에도 많이 없어요. 오스틴인데도 지금 뭐 물건이 9개.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이제 못 사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쪽에서 사기도 하고 그리고 오스틴 지역이 지금 이제 워낙 공실률도 낮고 연체율 자체가 많이 낮다 보니까 또 이런 지역은 또 매물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럼 저렇게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예를 들면 이자를 못 낼 상황이면 그냥 부동산에 내놓으면 바로 팔기도 금방 하죠. 팔리니까 맞습니다. 경매까지 넘어갈 일이 없군요. 네. 그리고 뭐 애리조나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 특히 이제 뭐 애리조나 주립대학 근처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거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경매 물건을 보실 때도 그냥 무조건 가격이 낮다가 아니라 우선은 지역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에서 블루칩을 사듯이 그럼 가격 상승이 올라갈 거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많은 거 뽑아내듯이 부동산에서도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LA 지역 같은 경우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샌프란이나 뭐 시애틀이나 다운타운 지역은 오피스 상권이 무너져가지고 그 주변에 주거용도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제가 그 지역은 조금 말리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왜냐하면 IT 기반의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재택근무로 돌아섰고 이제 물론 구글, 애플들 출근하라고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하이브리드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2, 3일은 출근하고 2, 3일은 재택.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출근할 때는 당연히 오피스 근처에 비싼 렌트비를 주고라도 있어야 됐는데 일주일에 2번? 이 정도면 내가 조금 더 낮은 곳으로 와서 이틀 정도는 출근하지. 그러니까 오피스 근처에 렌트비가 빠지고 빠지면서. 테넌트들이 나으니까 매매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죠. 야, 네. 어떡하냐 거기. 도시가 소멸하는 거네 거의. 근데 뭐 꼭 IT 기반 회사들이 많긴 하지만 네. 네, 또 이제 다른 이제 회사들도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지역들은 저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미국도 직접 가서 오프라인 경매만 가능해요? 온라인 경매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경매도 가능해요? 네. 네. 우리는 아직 직접 우리는 오프라인밖에 안 되는 걸로 한국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온비드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건 네네. 가능한데. 네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국 그 경매 물건을 온라인으로 이제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참여는 못 해봤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옥션을 참여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외환거래법 때문에 이제 미국에 이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해외 부동산 투자라고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지정거래 은행에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을 옥션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네오집스는 그럼 그 사업 모델 중에 하나가 저렇게 옥션으로 해서 낙찰 받아서 재판매하는 그게 네. 사업 모델입니까? 저희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고객분들을 저희가 이제 대신해서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고객분들이 이제 개인이 뭐 20만 불, 30만 불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리스크가 딱 20만 불짜리 한 건을 했는데 명도 소송이 막 길어지고 그럴 수 있죠. 공사가 길어지고 그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1억씩 내서 하자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아주 뭐 활발히 하진 않고 주로 자기 자본으로 네네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수익률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딱 보시면은 이게 제가 주소까지 다 오픈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라 지금 프로퍼티 레이더라고 네. 이 얼마에 나와서 얼마에 팔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보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유료로 이제 저희도 이제 결제를 하고 네. 이제 보는 거라 예. 저희가 대신해서 이제 제공을 이제 해드리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estimate value가 이 시세예요. 대충 시세가. 네, 대략적인 시세. 그리고 아까 오프닝 비드는 경매 입찰 시작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낙찰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위닝. 예. 그래서 위닝 비드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저게 낙찰가. 낙찰가. 그리고 이제 옥션이 언제 됐는지. 그리고 이제 수익률. 그러면은 43만 2천 불짜리를 15만 1천 불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은 마진율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벌써 60 거의 35% 가격에 낙찰받은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3분의 1 시세 대비 가격에? 거의 65% 정도가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높게 받은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14.5%, 뭐 그러네요. 71만 3천 불짜리를 61만 불.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다 뜯어봐야 되지만 실거주자 목적으로 정말 맞는 게 있어. 내가 거주할 거 하면은 분명 시세보다만 낮으면 되기 때문에 입찰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내가 투자로 수익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입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시세 대비 약 한 30% 정도의 수준입니다. 마지막 프로핏이 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한국은 제가 한번 금액을 적게 되면은 바꾸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은 서로 이제 하면서 올릴 수 있죠.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멈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 더 이상 안 사. 더 이상 안 하면은 그냥 안 부르면은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안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이제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한국은 그게 없다 보니까 불안하죠. 다른 사람이 얼마를 쓸지 모르니 예, 그거 대비 무조건 이제 좀 1순위만 이제 돼야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도 이제 현장에 딱 가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에서 되게 아깝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1등하고 2등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네. 결과를 보면은 괜히 너무 높게 썼다. 그런 게 있죠. 아니면은 뭐 네. 한 뭐 100만 원으로 이제 야. 1순위 했다 그러면 그때 막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국은 아까 이제 경매 시장에서 1,000불 혹은 뭐 5,000불, 10,000불. 그러면 이 사람이 43만 5천 불에서 43만 6천 불. 그럼 저는 1,000불만 더 쓰면 또 이기는 건데. 네. 그럼 또 상대방은 또 1,000불만 더 쓰면 이기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또 가열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도 거지. 있고. 예. 그래서 베팅하는 단위는 1,000불이에요. 그거는 그냥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일부를 하면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1,000불 할 수도 있고 가격대가 좀 높은 경우는 이제 뭐 10,000불 올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 못하게 나는 뭐냐 5만 불 그냥 뭐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일반 미술품 경매처럼 그냥 본인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렇게 3분의 1 가격에 낙찰되는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예요? 왜 저렇게 나와요? 입찰을 가게 되면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건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임장을 안 가면은 제가 아까 입찰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럼 임장을 못 갔는데 물건이 많으면 물건은 많았는데 경쟁률이 낮아지는 한 명만 만약에 입찰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격을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그렇죠. 사람이 부르질 않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해피한 경우도 있는 거죠. 와, 저거는 그럼 낙찰 받은 분은 땡 잡은 거고. 그렇죠. 운이 좋은 건데. 하우스 오너는 야, 이 가격은 아니지. 나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건 안 됩니까? 그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낙찰 금액이 너무 이렇게 낮게 되면은 오너한테 자 오너랑 세입자한테 우리가 시간을 줄 테니 너희가 이 금액보다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되면은 너한테 우선권을 줄게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00만 불짜리가 10만 불에 낙찰받았다 네. 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 번은
그 이제 전 오너 그리고 이제 다음 세입자한테 세입자한테. 네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요. 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낙찰이 당연히 이제 뭐 좋게 받은 것만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딱 봤는데 아까 이제 뭐 14% 디스카운트에서 받았다. 근데 집을 갔는데 저희는 이제 1990년 이후지만 오래전 집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고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아내를 못 보니까. 그래서 경매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경매조차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할지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싸게만 들어갔다. 근데 고치는 비용이 더 든다. 그리고 이제 운이 없어가지고 명도 소송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 이래 버리면은 싸게 낙찰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손해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제 하드머니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패로 돌아갈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금 경매에 내놓게 된 집주인한테 우선 한번 이제 네네네. 우선권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 대출을 못 갚아서 이제 집을 뺏긴 거고 그 대출 금액보다는 높게 경매에 나올 텐데 그 낙찰된 것도 대출 금액보다 높게 설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쨌건 돈이 없어서 나온 건데 집주인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해도 돈이 없을 텐데. 제 생각이랑 동일합니다. 이게 어디서 만드냐면 민주당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서 네. 한시적인데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부자들보다는 이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네. 정책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이게 아주 효용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딱 이제 팀장님께서 미국 민주당입니다. 네, 미국 죄송합니다. 네, 미국 민주당. 네. 네.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자를 못 냈는데 그것을 이제 집을 이제 구매할 돈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게 이제 효율성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세입자한테 명확히. 기회는 왜 줘요? 세입자도 이제 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네. 아.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오너 혹은 거기서 살고 있는 세입자 요 분들한테는 이제 기회를 이제 주게 되는 거고요. 네. 세입자는 기다리고 있다가 싸게 낙찰됐으면 내가 그 집 사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불안할수록 좋네요. 아, 또 그런 이프로님은 또 얘기를 한 이렇게 또 번씩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어. 근데 그거 한국 경매에서도 보시면은 책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도 한국 책에 나와 있고 그래서 어허. 제가 혹시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뭐 네. 유의사항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시고 전부 다 뭐 미국 경매가 좋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장단점 명확하지만 장점을 보시고 또 단점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이제 접목을 하실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화면 지금 보시면은 이건 부동산 매입이건 경매건 간에 항상 피라미드를 그리세요. 피라미드에서 중상위에 될 곳을 부동산도 구매를 하셔야 되고 경매 물건도 구입을 하셔야지 나중에 팔릴 때도 잘 팔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 불을 가지고 맨하탄 뭐 사기도 어렵지만 산다라고 하면 맨하탄에서는 피라미드의 제일 아래겠죠. 예. 그러면은 팔릴 때 그게 잘 팔릴까요? 쉽지 않죠. 혹시 투자 목적으로 하더라도 테넌트를 받더라도 안 좋은 테넌트들이 들어올 거고 너무 높은 곳을 사면은 예를 들어서 애틀란타에서 200만 불짜리 집을 산다 나중에 팔기도 어렵고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매건 부동산이건 중상위를 보시고 거래량이 많은지 학군 좋은 곳인지 그리고 무조건 현장 가서 보시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시고 현장 가서 안 보시면은 그냥 입찰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사진만 현장 가서 봐도 외관이고 사진도 있을 텐데 뭘 더 봐요? 직접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네, 직접 가셔서 사진빨이에요. 그런 경우 많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직접 가서 보면은 그 동네 분위기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 네, 부동산이 현장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캐시가 아니라 이제 캐시어스 책을 이제 가져가실 때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제 한국의 이제 수표처럼 이 캐시어스 책에 이제 금액을 이제 은행에서 이제 줍니다. 내가 있는 잔고 내에서. 그래서 그 돈을 좀 넉넉히 가져가셔서 예를 들어서 65만 불에 낙찰받을 수도 있고 66만 불에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10만 불짜리 6장, 뭐 5만 불짜리 5장, 만 불짜리 여러 개를 준비를 하셔서 그 금액에 맞게끔 이제 내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에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네. 한국에서 이제 보셨을 때 아마 이 부분은 거의 못 들여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흥미롭게 오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뭐 남향 뭐 이런 거 보는데 미국은 어떤 집인 경우에 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한국은 남향을 보는 게 이제 빛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밝고. 근데 미국은 간접 조명 문화예요. 그래서 예. 대부분 스탠드. 그리고 집들을 가보면 위에 조명이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 분들이 사시는 대부분 스탠드를 켜놓고 음. 어두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민족성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안 한인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어두우면? 그런데도 이제 그런 간접 조명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스탠드 문화가 많고 한국 분들은 무조건 밝은 거, 그래서 LED 조명 굉장히 밝은 걸로 이제 바꾸고 이제 화사하게 하시는데, 네, 그거는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 정도의 차이. 네네. 알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제가 뭐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그런 역량은 부족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장 큰 게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셀러스 마켓, 네.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요, 그럼? 공급이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왜냐면 한국은 2000세대, 3000세대 분양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위로 뽑기 때문에 네. 분양이 이제 되는데. 되는데 미국은 예를 들어서 그레이트 파크이라는 곳에 5000세대 분양하는데 거의 5년 걸렸습니다. 5000세대 분양. 왜냐면은 짓는데. 짓기부터 이제 분양까지. 예. 왜냐면 옆으로 20유닛에서 30유닛 분양하고 그 페이즈 1이 끝나면은 그다음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위로 올리는 분야냐 옆으로 펼치는 분야냐에 따라 가지고 공급이 빨리빨리 안 안 되는군요, 됩니다. 미국은. 네, 속도가.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럼 그때 주택을 구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줄어드니까 그때 또 못 지었던 것들이 계속 밀리고. 공급이 밀리고 지금 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지를 못한 거죠. 네. 그러면은 빌더들이 건설사들이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겠어요? 일부러 늦춥니다. 음. 그러면은 또 공급량이 지금 또 늦춰진 게 이제 또 차후에 또 반영이 되면은 계속 이제 부족한 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요의 니즈보다도 오히려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게 미국의 이제 셀러스 마켓이라고 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오르고 내릴지는 저는 이제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우상향 그래프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때요? 재밌죠? 야, 이런 건 미국 가도 못 배우는 건데. 고맙습니다, 정말. 아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뭘 해드려야 되지? 잘 되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오집스의 어태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글로벌 라이브에 마이크 넘기고 저희도 퇴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